소음은 점착성이 강한 액체처럼 온몸에 달라붙었다. 웃음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과장된 감탄사들이 뒤섞여 끈적거리는 공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그 공기 속에서 익사 직전의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다. 내 앞에는 최진석이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는 비열한 버릇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나의 첫사랑이자 최악의 상처였던 남자. 야, 이서연,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그렇게 조용하고 뭐랄까 존재감 없는 느낌. 진석은 와인잔을 흔들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옆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그의 아내가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동창회라는 이름의 이 잔인한 무대 위에서 나는 완벽한 구경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요즘 뭐하고 지낸다고 했지? 아, 맞다. 헌책방 서울 변두리에서 아주 작게 한다고. 허긴 너랑 딱 어울리긴 하네. 먼지 쌓인 책들처럼 조용히 사는 거. 몇몇 친구들의 얼굴에서 어색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동정. 혹은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찾은 듯한 눈빛들이 내게로 꽂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뜨거운 쇳덩이가 걸린 것처럼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다. 손에 쥔 차가운 물잔에 표면에 맺힌 물방울만이 내 심정처럼 위태롭게 흘러내렸다. 진석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을 펼치는 배우 같았다. 우리 와이프는 이번에 아버님한테서 강남에 있는 갤러리 하나를 물려받았잖아. 서연이 내 책방이랑은 비교하기 좀 그런가. 하하. 그의 아내가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여보, 옛날 사람 얘기는 그만해요. 재미없어. 그 말은 나를 옛날 사람이자 재미없는 존재로 규정짓는 낙인이었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 서연이가 옛날에 나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내가 매몰차게 차버려서 상처받았나.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숨어 사는 건가 싶어서 걱정돼서 그러지. 거짓말이었다. 그의 집착과 오만함에 질려 떠난 것은 나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진실을 외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했다. 성공한 동창생과 초라한 옛 연인이라는 구도 속에서 내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패배자, 동정의 대상. 나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테이블 위만 내려다봤다. 금박을 두른 접시 위.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 나처럼 초라해 보였다.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이 공간에서 나라는 존재가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감각. 그래, 나는 제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모든 감정과 자존심이 타버리고 남은 한 줌의 재, 그 순간이었다. 서연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단정하지만 값비싼 원단임이 분명한 수트를 입은 남자. 시끄러운 공간의 공기를 단숨에 제압하는 차분하고 깊은 존재감을 가진 사람. 내 남편. 강지훈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내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내게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세상의 유일한 소리인 것처럼 내 귀에 울렸다. 테이블 앞에 선 그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손길 하나에 제가 되어 흩날리던 내 존재가 다시 형태를 갖추는 기분이었다. 늦어서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나를 둘러싼 끈적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 같았다. 진석은 물론이고 테이블에 앉은 모든 동창들이 얼어붙은 듯 그를 쳐다봤다. 당황, 놀라움,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들이었다. 진석의 아내조차 입을 살짝 벌린 채
넋을 잃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저 사람 혹시 KN홀딩스 대표 아니야? 강지훈 대표. 그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움과 반전이 내 이야기의 본질은 아니다. 슈퍼카를 타고 나타나 나를 구해준 왕자님 같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다. 사람들이 경외하는 그의 직함이나 재력이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를 만나기 전 나는 정말로 한 줌의 재와 같았다. 삶의 어떤 온기도 빛도 없이 그저 꺼져가는 불씨처럼 위태롭게 존재했다. 그러니 이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내가 먼지 쌓인 헌책방 구석에서 세상과 나 자신으로부터 숨어 지내던 그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최진석과 헤어진 후 나는 서울의 심장부에서 도망쳤다. 마천루의 그림자가 드리운 아스팔트 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생존 경쟁. 공허한 웃음과 의미 없는 관계들로 가득 찬 직장 생활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마치 부품처럼 느껴졌다. 언제든 대체될 수 있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부품.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다. 5년간의 회사 생활 동안 모은 적금과 퇴직금을 털어 서울의 끝자락.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존재조차 모를 한적한 동네에 작은 상가를 얻었다. 그곳에 나는 나의 성역을 만들었다. 이름은 길모퉁이 책방. 거창한 의미는 없었다. 정말로 길모퉁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손때와 시간이 묻은 헌책들을 들여놓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닦고 낡은 나무 책장들을 채워나가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책에서 나는 오래된 종이 냄새, 희미한 잉크 냄새가 소독약처럼 내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다. 나의 하루는 지극히 단조로운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침 9시에 책방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전제 물을 끓여 향이 좋은 입차를 우리는 것이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거리를 내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등교하는 아이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느릿느릿 산책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평온했지만 그들의 세상과 내 세상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벽이 있는 듯했다. 오전에는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간혹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았다.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고 그들과 나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 책 재미있나요? 얼마예요? 정도의 짧은 대화가 전부였다. 나는 그것이 편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었다. 책방은 나의 완벽한 도피처이자 방패였다. 진석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는 끊임없이 나를 타인과 비교했고 나의 자존감을 좀먹었다. 그의 기준에서 나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와의 연애가 끝났을 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내 삶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쳤다. 길모퉁이 책방은 그 벽으로 둘러싸인 나의 작은 왕국이었다. 저녁이 되어 책방 문을 닫고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와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고요함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낮 동안 책들이 막아주었던 외로움이라는 유령이 어둠을 틈타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창문들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저 불빛 너머에는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이야기가 있겠지. 나는 그저 그 풍경을 구성하는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연애는커녕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 두려웠다. 또다시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버려질까봐 겁이 났다. 상처받는 것에 지쳐버린 나는 안전한 고독을 택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꿈을 이뤘다거나 낭만적이다 라고 말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책과 함께하는 삶. 겉으로 보기엔 그랬다. 나 역시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내면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다. 평온한 수면 아래,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길모퉁이 책방이라는 나의 성역은 나를 지켜주는 요새인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다.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천천히 바래져 가고 있었다. 내 작은 왕국의 평온을 깨뜨린 것은 비였다. 며칠째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맛비였다. 빗줄기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주장했다.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책방 안은 눅눅한 종이 냄새와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나는 창가에 앉아 잿빛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런 날이면 외로움은 짙은 안개처럼 피어올라 숨을 막히게 했다. 바로 그런 오후였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공간에 딸랑하는 청아한 종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물기를 턴 검은 장우산을 입구 우산꽂이에 꽂아두는 그의 동작은 침착하고 정중했다. 남자의 옷차림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다. 비에 젖을 것을 대비한 듯한 실용적인 디자인의 트렌치코트, 잘 닦인 구두. 하지만 그의 차분한 분위기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는 여느 손님들처럼 곧장 책을 찾지 않았다. 대신 젖은 손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천천히 책방 내부를 둘러보았다. 마치 갤러리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는 듯한 눈길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계산대 뒤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책방이라는 공간 자체를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참 동안 책장 사이를 거닐던 그는 오래된 고전 소설들이 꽂힌 구석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낡은 번역본을 한 권 꺼내 들었다. 그는 책을 계산대로 가져왔다. 이 책 아직도 있었네요. 그의 첫 마디였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네, 오래된 책이지만 찾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책을 포장할 준비를 했다.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책입니다. 이 표지, 이 판본이 맞아요. 이걸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희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 미소에 경계심이 조금 허물어졌다. 나도 모르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도 이 번역본을 가장 좋아해요. 요즘 나오는 책들보다 문장이 조금 투박하지만 왠지 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내 말이 끝나자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비밀을 공유한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도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기묘한 연결감이 흘렀다. 책 한 권이 만들어낸 작고 투명한 다리. 그는 책값을 치르고도 바로 나가지 않았다. 창밖을 한번 보더니 나에게 물었다.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비가 그칠 때까지만 잠시 머물러도 괜찮다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공간에 낯선 이를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왠지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늘 나 혼자 마시던 찻잔을 하나 더 꺼냈다. 우리는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우리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줄줄이 꿰고 있었고
내가 미처 읽어보지 못한 좋은 책들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그는 내 말을 경청했다. 내 의견을 존중했고, 가끔은 깊이 있는 질문으로 내 생각을 더 깊은 곳까지 이끌어냈다.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덧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덕분에 비를 잘 피했습니다. 차도 잘 마셨고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책방을 나섰다. 딸랑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텅 빈 찻잔에 남아있는 온기처럼 그의 존재가 남긴 잔향이 책방 안을 감돌았다. 그 후로 그는 종종 책방에 들렀다. 항상 비 오는 날은 아니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그는 예고 없이 나타나 책을 한두 권 사가곤 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저 그가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도 나의 단조로운 일상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나는 어느새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혹시 그일까 하고 기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수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내 마음의 성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가족이 있는지 나는 묻지 않았고 그 역시 묻지 않았다. 우리는 책방이라는 섬 안에서 서로의 과거와 배경이라는 안개를 굳이 걷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현재의 우리로서 서로를 마주할 뿐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간 내린 차가 천천히 식어가는 속도처럼 느리고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삐걱거리는 낡은 책장 하나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지는 일이 있었다. 혼자서 끙끙대며 책들을 모두 빼내고 수리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망연자실해 있을 때 그가 들어왔다. 둠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는 말없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작은 공구함까지 들고 와 기울어진 책장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망치질 소리, 나무 먼지 냄새, 그리고 나란히 앉아 땀을 닦는 짧은 침묵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책장이 단단히 제자리를 잡았을 때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10년은 끄떡없겠네요.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순히 책장만이 아니라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던 내 마음의 한구석을 함께 바로 세워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가끔 저녁 늦게 책방에 들르곤 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날이면 그는 책을 고르지 않고 그저 창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차를 마셨고 우리는 말없이 창밖의 어둠을 함께 바라보았다. 오늘은 유난히 시끄러운 하루였어요. 한 번은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고 소란스러운 곳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에게 이 낡은 책방은 잠시 모든 소음으로부터 귀를 막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리라. 그 사실이 내게는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나만 그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겐 서로가 서로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의 한결같은 배려와 존중은 서서히 내 안에 얼어붙었던 감정들을 녹였다. 최진석과의 관계에서 나는 항상 평가받는 대상이었다. 내 외모, 내 옷차림, 내 말투, 내 꿈까지도 모든 것이 그의 기준에 의해 재단되고 지적당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불안하고 움츠러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달랐다.
그는 내가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맞아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 생각과 감정을 궁금해했다. 서연 씨는 이 책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따라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그는 나라는 사람 자체를 온전히 바라봐 주었다. 어느 날, 내가 새로 들여온 시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무심코 물었다. 왜 헌책방을 하게 됐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차분한 눈빛을 보자 나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여기는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책에는 이야기가 있고요. 누군가의 손때가 묻고 세월의 흔적이 남은 것들은 왠지 저를 안심시켜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내 말을 듣고 있던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연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군요.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 눈물이 날 뻔했다. 따뜻한 사람. 지난 몇 년간 나 스스로를 상처 입고 결함 있는 사람으로만 여겨왔는데 그는 낙에서 내가 잊고 있던 모습을 발견해 주었다. 흩어져 있던 내 존재의 조각들이 그의 시선 안에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면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연습을 했고 손님들에게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가 오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 이상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 어쩌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책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 한 노신사가 평생 모아온 인문학 서적들을 정리하며 기증한 터라. 책방 바닥에는 책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저녁 늦게 들른 지훈 씨는 그 광경을 보더니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를 돕기 시작했다. 우리는 책방 문을 일찌감치 닫고 정리에 몰두했다. 시간은 훌쩍 지나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책방 안에는 스탠드의 부드러운 노란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바닥에 나란히 앉아 책 먼지를 닦아내며 책장에 책을 꽂았다. 정적 속에서 간간히 종이가 스치는 소리와 우리의 낮은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고요하고 따스한 공기 속에서 나는 이상한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내가 나직이 그를 불렀다. 그는 책을 닦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깊었다.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스스로도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호의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거나 혹은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불신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연 씨와 함께 있으면 저도 편안해져요. 세상의 모든 갑옷을 내려놓는 기분입니다. 그의 대답은 내가 예상했던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갑옷. 어쩌면 그 역시 자신만의 전쟁터에서 매일 갑옷을 입고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람에게는 내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를 보여줘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예전에 아주 나쁜 연애를 했어요. 말문이 트이자 봇물 터지듯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최진석의 이름, 그의 가스라이팅, 끊임없는 비교와 무시, 나의 자존감이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얼마나 하찮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에 대한 고백. 목소리는 떨렸고
문장은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내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그저 책을 내려놓고 몸을 내 쪽으로 돌려 앉아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울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 초라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의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내렸다. 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했다. 그건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과거는 지금의 당신을 규정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이서연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를 안고도 자신만의 공간을 꿋꿋하게 지켜낸 아주 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아파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노란 불빛 아래,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나는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 왔던 과거의 유령과 비로소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화려한 고백이나 약속은 없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마저 끌어안아 주기로 한 조용한 맹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헌책방의 책들처럼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깊숙하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그가 내게 청혼한 곳도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낭만적인 여행지가 아니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길모퉁이 책방. 그가 처음으로 내게 차를 대접받았던 창가 자리에서였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책방에 들렀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창가 자리에 앉히더니 맞은편에 앉아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상자를 여는 대신 낡은 책 한 권을 내밀었다. 내가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던 작가의 초판본이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언제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더군요. 그가 말했다. 서연 씨와 나의 이야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장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합니다. 나의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에 당신이 있었으면 해요.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잘 알고 있었다. 몇 번인가 그의 회사 근처에 갔다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높이 솟은 빌딩, 그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로고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찬란한 세계의 왕이었고 나는 낡은 책들로 둘러싸인 작은 성의 주인이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나는 분명 길을 잃고 말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 옆에 선 나를 보고 손가락질할 거고요. 과거의 망령이 다시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최진석이 새겨놓은 너는 부족한 존재라는 낙인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지훈 씨는 내 불안을 읽은 듯 내 손을 더 꽉 잡아주었다. 서연 씨, 내 세상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물었다. 저 높은 빌딩, 수많은 회의와 서류들,
그건 내 세상이 아니라 내 일터일 뿐입니다. 내 진짜 세상은 여기, 당신이 있는 이곳입니다. 나는 그 화려한 세계로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이 조용한 세계로 들어와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책방,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지켜주고 싶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내 안의 마지막 불안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그의 말처럼 세상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하게 치러졌다. 양가 부모님과 정말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해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예식을 대신했다. 나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그는 턱시도 대신 가장 아끼는 정장을 입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화려함이 아닌 진실함으로 서로의 삶을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신혼집은 그의 지위를 생각하면 을에 떠올릴 법한 강남의 고급 빌라나 대저택이 아니었다. 내 책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2층 집이었다. 모든 것이 나의 보폭에 맞춰져 있었다. 나는 결혼 후에도 책방 운영을 계속했다. 그곳은 나의 정체성이자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지훈 씨는 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소박하지만 충만했다. 아침이면 내가 내린 커피 향으로 집을 채웠고 퇴근한 그는 넥타이를 풀고 나와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각자 좋아하는 책을 들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거나 도란도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게 회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을 세상의 모든 역할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만의 안식처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언론에 가끔 얼굴을 비추는 젊고 유능한 CEO 강지훈이 변두리 헌책방 주인과 결혼의 소박한 삶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경계선이었다. 그의 명성이 나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초라함이 그의 세계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지키는 우리만의 방식이었다. 나는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그저 이서연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평온한 호수 위로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잊고 있던 과거라는 이름의 돌멩이였다. 그것은 낡은 우편함에 꽂혀 있던 하얀색 봉투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발신인은 고등학교 동창회 준비위원회. 봉투를 뜯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내는 1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에 대한 안내장과 함께 반가운 얼굴들을 보자는 상투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안의 모든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에는 즉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진석, 그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가빠왔다. 그는 분명 그 자리에 나타나 예전처럼 나를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사용하려 들 것이다. 동정 어린 시선들,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을 무력한 나.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안가, 나는 안내장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내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어요? 서연 씨,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창회 안내장을 받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물론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그런 무의미한 자리에 갈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내 목소리에는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훈 씨는 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더니 조용히 말했다.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돼요. 그건 서연 씨의 자유니까. 그는 나를 다그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나의 결정을 먼저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때로는 도망치는 것보다 마주보는 게 더 쉬운 해결책이 될 때도 있어요. 과거는 우리가 외면할수록 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니까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 그림자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연 씨 자신을 위해서요.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의 말은 옳았다. 나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다. 길모퉁이 책방이라는 안전한 성벽 뒤에 숨어 과거가 나를 찾아오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감옥의 문을 잠그고 있었을 뿐. 자유로워진 게 아니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책을 정리하다가도, 차를 마시다가도 문득문득 동창회 날의 광경이 눈앞에 그려졌다. 비웃는 진석의 얼굴, 나를 내려다보는 동창들의 시선. 그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역시 안 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러다가도 지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믿음 가득한 눈빛, 나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지난 몇 년간 그와 함께하며 나는 분명 달라졌다. 더 이상 나는 세상의 모든 비난에 쉽게 부서지는 유리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서 단단한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이서연이 아니야. 며칠간의 내적 싸움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동창회에 가기로.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다. 10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유령에게 이제 그만 작별을 고해야 할 때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 씨에게 내 결정을 이야기했다. 동창회 가볼게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같이 가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혼자 갈게요. 이건 온전히 저 혼자 끝내야 할 숙제 같아요. 내 말에 지훈 씨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니까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전화해요. 5분 안에 달려갈 테니. 그의 마지막 말은 든든한 부적처럼 내 마음에 새겨졌다. 나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내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나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화려한 옷은 없었다. 고심 끝에 내가 고른 것은 단정한 남색 원피스였다. 지훈 씨가 작년 내 생일에 선물해준 옷이었다. 그는 이 옷이 나의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말했었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옅은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평범한 이서연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시끄러운 소음이 나를 덮쳤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다들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혹은 변하지 않은 척 세월의 흔적을 값비싼 시계와 명품 가방으로 가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구석의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몇몇 친구들이 와서 인사를 건넸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나의 조용한 책방 이야기와 그들의 역동적인 사회생활 이야기는 애초에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최진석이 나타났다.
그는 무리의 중심에서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술잔을 든 채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아내가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이것으로 이 잔인한 연극의 모든 배우가 무대 위에 오른 셈이었다. 일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순간이 이제는 느린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내 앞에서 펼쳐졌다. 야, 이서연,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는 대신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자신의 현재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뒤엉켜 있었다. 헌책방은 잘 돼 먹고는 사는 거지 하긴. 너는 옛날부터 돈이나 성공 같은 욕심은 없었으니까 그런 소박한 게 네 분수에는 딱 맞지.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떤 이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노골적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은 그의 각본에 또 다른 대사 하나를 추가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터였다. 나의 침묵이 그를 더 자극한 모양이었다. 우리 와이프는 이번에 갤러리 하나를 물려받았잖아. 사람은 역시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니까. 안 그러냐?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마치 전시장처럼 자신의 아내를 뽐내면서.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이. 옆에 선 아내가. 이 모든 화려함이 혹시라도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그래서 그는 나를 필요로 했다. 자신의 발밑에 둘 초라한 과거, 자신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해줄 실패의 증거로서의 나를. 옛날에 나한테 매달릴 땐 언제고 내가 차버렸다고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 거야. 그의 거짓말이 정점을 찍었을 때 나는 속으로 지훈 씨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강했다. 그의 저열한 말들에 상처받기에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분노나 슬픔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내 마음을 감쌌다. 나는 더 이상 이 연극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이곳을 떠나면 그만이었다. 내가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딸랑 레스토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그날의 책방처럼 청가한 소리를 냈다. 시끄럽던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나를 단번에 찾아냈다. 그는 나를 향해 곧장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주변의 놀란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의 등장은 폭풍의 눈과 같았다.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그는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존재였다. 나는 그가 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무너지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러 온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 있는 나를 확인하고 함께 서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강지훈은 내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최진석이나 다른 동창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입고 있던 자신의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쳐둔 내 가방 위로 아무렇게나 던져진 내 얇은 카디건 위에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나직이 물었다. 괜찮아. 그 세 글자에 지난 10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내 눈빛에서 모든 대답을 읽은 듯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속삭였다. 잠깐만, 저 사람 KN홀딩스 강지훈 대표 아니야. 그 작은 속삭임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맞아. 경제 뉴스에서 봤어. 말도 안 돼. 강지훈 대표가 왜 여기에? 그럼 저 이서연은? 장내의 공기가 급격하게 변했다. 조금 전까지 나를 향하던 동정과 호기심의 눈빛들은 순식간에 경외와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바뀌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최진석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떠들던 입은 어설프게 벌어진 채 다칠 줄을 몰랐다. 그는 나와 지훈 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눈앞의 현실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아내의 표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경멸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 씨는 그제야 처음으로 최진석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에는 분노나 경멸 같은 격한 감정은 없었다. 대신 완벽한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존재 자체를 인식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차갑고 건조한 눈빛. 그것은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치명적인 모욕이었다. 진석은 그 눈빛에 완전히 압도당해 뒷걸음질 치려다 비틀거리기까지 했다.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지훈 씨는 그에게서 다시 시선을 거두고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는 시끄러운 곳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먼저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나의 아내. 그 두 단어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마침표였다. 그것은 최진석의 모든 거짓말과 허세를 무너뜨리는 망치였고, 동시에 지난 세월 동안 상처 입었던 내 존재를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선언이었다. 지훈 씨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는 나를 이끌고 레스토랑을 가로질러 문을 향해 걸어갔다. 우리의 뒤로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아무도 감히 우리를 막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나는 그의 넓은 등을 보며 그의 손을 잡고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우리를 위해 길이 열리는 그 공간을 빠져나왔다. 레스토랑 문이 닫히는 순간 시끄러웠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그리고 나를 올가매던 모든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났다. 구원은 요란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흔들림 없는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가장 고요하고 완벽한 진실의 증명이었다. 지훈 씨의 채 오르자마자 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우리 둘만의 고요한 섬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뒤로 멀어지고 익숙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안도와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낡은 껍질을 벗고 비로소 자유로워진 영혼의 울음이었다. 그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차를 한적한 강변 도로에 세웠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차 안에는 오직 나의 희미한 흐느낌과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말없이 조수석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위안을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더 고마워요.
잘 버텨줘서 집에 돌아온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부엌으로 향했다. 그가 주전제 물을 올리는 동안 나는 찻잔 2개를 꺼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날처럼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주하고 앉았다. 집 안을 채우는 은은한 차 향기가 동창회에서 묻혀온 소란스러운 기억들을 깨끗이 지워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 후로 몇 주가 흘렀다. 동창회는 마치 꿈속의 일처럼 아득해졌다.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침 9시에 책방 문을 열고 향 좋은 차를 우리고 책을 정리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비로소 완벽한 평온을 찾았다. 어느 맑은 토요일 오전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책방의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나는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지훈 씨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책방에 나와 있었다. 그는 내가 아끼는 낡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이겠지만 이 공간에서 그는 그저 책을 사랑하는 한 남자이자 나의 가장 다정한 친구이며 나의 남편이었다. 나는 책 정리를 멈추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햇살 속에 앉아 책에 몰두한 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근사한 슈퍼카를 타고 나타나 나를 공영에서 구해주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은 더더욱 아니었다. 진정한 구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세상에 기꺼이 발을 들여와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것이었다. 죄만 남았던 내 삶의 불씨를 되살려준 것은 한결같은 그의 믿음과 따뜻한 시선이었다. 그는 나의 상처 입은 과거를 존중했고 나의 소박한 현재를 사랑했으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믿어주었다. 그가 책에서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마주 웃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나의 길모퉁이 책방, 먼지 쌓인 책들로 가득한 이 작은 공간은 더 이상 나의 도피처나 감옥이 아니었다. 그와 나의 사랑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완전한 우리의 집이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평화가 되어주고 있었다.